서현입니다. 직업은 기자인데 기자가 되기 전에 시인이 먼저 됐어요. 1991년에 등단했으니까 등단한 지 벌써 한 34, 5년 이렇게 됐네요. 제가 시인이에요, 시인. 시 쓰는 사람은 시인이라고 합니다. 소설 쓰는 사람은 소설가라고 해요. 그죠? 법정에서 누굴 변호하는 사람은 변호사라고 하고, 그렇죠? 미술가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시인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인자를 지칭하는 게 뭐가 있나요? 원시인, 범인, 시인. 그러니까 시는, 시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직업도 아닌, 명예도 아닌 그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류 역사 300만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여기도 한 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고 시에게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이 여전히 시를 읽고 쓰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는요, 한 20년쯤 전에 파리 지하철 공사가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8,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을 했던 시예요. 오르텅스 블루라는 여성이 쓴 시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막에 가보셨어요? 사막은 무슨 태초 같은 느낌이 들고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외로워서 뒤로 걸은 거예요. 뒤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내 발자국이 보이죠.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고, 시는 이것처럼 단 한마디 말로 소설책 수백 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맛을 보라고 처음 이 시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이 그림은요, 16세기 무렵에 라파엘로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왜 가지고 왔을까요? 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사회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아테네 학당에서 시작된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상국가에 대한 고민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금, 법, 교육, 제도, 가정의 가치, 종교 이런 것들이 이때 대부분 정리가 끝났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시대를 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죠.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고요. 기하학을 만든 유클리드입니다. 디오게네스고요. 피타고라스예요. 이 사람들이 아테네 학당에서 무엇인가 인류의 밑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져요. 뭘 가지고 고민에 빠지냐면 시를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시를 어디로 분류할 것인가? 기술로? 예술로? 종교로? 시가 있긴 있는데 이걸 어디에 분류해야 되지? 라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시는 추방한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유명한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입니다. 왜 추방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냐 하면 이들이 꿈꾼 건 이성이 지배하는, 이성과 약속이 지배하는 이상국가였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시는 광기 같기도 하고 주술 같기도 하고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누군가는 시를 좋아해서 일은 안 하고 시를 읽고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시는 예술에서도 제외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의 순환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5년에 시인 허연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시는 묘하게 거짓을 말하는데 진실이 되거나 거짓을 말하는데 더 큰 힘을 갖는 또 다른 미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시에 한 줄짜리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말이 안 되죠. 뻥이죠. 선생님과 저 사이에 섬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완충지대나 진공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람이 지겨울 때, 인간관계가 힘들 때 혼자 있고 싶어지고 사람 사이에 어느 공간에쯤 잠깐 숨을 돌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를 듣는 순간 저거 정말 말도 안 돼. 거짓말이네. 이렇게 느끼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이 지겨울 때가 있죠. 자, 시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동양에서 시는 말씀 원자 옆에 절사자를 씁니다. 의역하자면 시는 사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더 의역하면 사원의 말이에요. 더 의역하면 깨달음의 말이에요. 조금 더 가면 말로 하는 깨달음이에요. 시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과학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시중유화, 화중유시. 시 속에는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는 시가 있네. 시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주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럼 머릿속에서 거울과 누님과 국화가 그려지는 거죠. 서양에서 똑같이 말해요. 회화는 말 없는 시이고 시는 말하는 회화다. 그럼 어떻게 이런 정의들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김종삼이라는 시인의 묵화라는 시입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멋진 말 한마디도 없고 근사한 묘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저는 참고로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이에요. 이런 광경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를 본 순간 머릿속에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저 그림 속에 모양뿐만이 아니라 저 소와 할머니의 교감, 저게 대충 어떤 느낌이었을지, 왜 할머니는 말을 안 했는지,
소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 풍경이 우리에게 왜 마음을 아리게 하는지 다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제목도 묵화예요. 수묵할 때 묵화. 우리나라 수묵화의 핵심이 뭐예요? 여백의미잖아요. 먹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도 먹이 칠해진 부분처럼 똑같이 어떤 기능을 하는 그림이잖아요. 이 시가 그렇죠. 뭔가 빈자리가 많고 여운을 많이 남겼지만 이미 이것으로서 이미 충분한 하나의 시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시는요, 어떤 것도 아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 어떤 주제 하나를 전달하려면 몇백 쪽의 글을 써야 되고, 주인공을 수십 명 등장시켜서 때로는 누굴 죽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누굴 영웅을 만들기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는 아주 가볍고 살포시 뛰어넘어요. 이게 그 조선 선조 때 유명한 시인인 허난설연의 시입니다. 허초이죠. 홍길동정 허균의 누이입니다. 채련곡이죠. 연따는 노래. 맑은 가을 호수는 옥처럼 새파란데 연꽃 무성한 곳에 난초배를 메었구나. 물 건너 님을 만나 연밥을 따서 살짝 던지고 혹시 남이 봤을까 반나절 부끄러웠죠. 와 닿지 않으세요?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에 작업을 거는 거예요. 네. 그 작업건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누구 몰래 님을 만나서 연밥을 따서 던지고 반나절 부끄러웠대요. 한나절도 아니고 3일 반낮도 아니고 반나절. 이게 시의 매력이에요. 그 반나절의 무게가 뭔가 전해주잖아요. 한나절과 다르고 3일 밤낮과 달라요. 시는 이렇게 귀엽게 무엇인가를 뛰어넘어요. 아주 가볍게. 400년 전에요. 300~400년 전에. 자, 시는 쭉 제가 얘기했듯이 초월적인 가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언어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혹은 과학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해내는 게 시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이 영화 보신 분. 예,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이 영화 보신 분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이 영화 명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죠. 데드 보이 소사이어티.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영화의 제목 번역이 엄청난 오역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대단한 카피였고요. 원래 데드 보이 소사이어티는 고전시 낭독 클럽이라는 하나의 수거라고 그래요.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 너무 멋있죠. 자, 이 영화 내용 대충 아시죠? 미국도 빅토리아 시대 전통이 그대로 이식된 나라이기 때문에 명문학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매우 엄격해요. 그런 학교에. 그러니까 그 학교가 왜 그렇게 엄격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만들어진 정형화된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 기여할 위인도 만들고, 또 그들이 말하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한 그런 제도와 규율과 관습이었겠죠. 애들은 힘들었겠죠. 그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한 부임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니까 영어 선생님이었겠죠.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연기를 한 키딩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놀랍니다. 아이들이 웃자란 콩나물처럼
시름시름 꿈과 희망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실비실. 어떤 행복도 느끼지 못한 채. 그래서 아이들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장면인데, 그 이전에 시 얘기나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어느 날 분단과 분단 사이에, 분단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걸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모여봐. 다 와봐. 가까이 와봐.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무기도 있고 과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런데 예술이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야. 예술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월트 휘트먼의 시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월트 휘트먼은요, 미국의 국민 시인인데 평생 시집을 한 권을 냅니다. 풀립이라는 시집이에요. 풀립이라는 시집이 거의 한 편의 또 시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오 나여, 오 삶이여, 수없이 던지는 질문들,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꼬리를 물고 어리석은 이들로 가득한 도시, 이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오 나여, 오 삶이여. 대답은 한 가지, 내가 바로 여기에 있고 삶이 존재하고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한 편의 시라는 얘기예요. 이 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뒷부분? 이게요, 인류사를 바꿨다고 얘기하는 여러 물건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해서 전 세계에 출시할 때 한국에서도 당연히 광고를 했겠죠. 아이폰, 아이패드. 그 광고, 첫 광고에 보면 파스텔톤의 그림으로 된 애니메이션이 막 흘러갑니다. 나비가 날고 꽃이 만발하고 거기를 청춘 남녀가 막 뛰어가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대답은 한 가지, 내가 바로 여기에 있고 삶이 존재하고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마 아이패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런 미국의 광고를 볼 때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의 경영을 맡은 사람이 팀 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프리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그게 되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죠. 그때 팀 쿡이라는 사람이 아이폰 10몇쯤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도 시를 인용하더라고요.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경쟁사를 겨냥해서 한 건데, 허무한 자들, 허무 위에 영광을 쌓는 자들, 증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게 밀턴의 신라곤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기를 홍보하는 자리에서 시를 인용한다는 게 참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왜 그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미국의 기자들도 놀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천 기술은 우리한테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개발자고 발명가들이다. 우리를 이기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허무한 일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시에 빗대서 한 거죠. 시는요, 보여지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하고 들리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랑을 할 수 있고 한 번도 얘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화책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소녀가 놀다가 무릎을 다칩니다. 7살쯤 된 소녀가. 상처가 났고 무릎에 딱쟁이가 앉습니다. 소녀는 그 딱쟁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징그럽고 아프고 간지럽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다 나으려고 그러는 거란다 해도 이 소녀는 매일매일 보이는 이 딱쟁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소녀가 어느 날 그 딱지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딱쟁이에다가 페퍼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인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페퍼야 하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명명을 하니까 딱쟁이가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되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어떤 과정이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될 인생의 교훈 같은 게 되고, 때로는 언젠가 더 나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인내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불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 명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말을 한 옥타비오 파스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멕시코의 시인입니다. 자, 어떻게 시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초월로 가는지, 이백이라는 시인입니다. 이태백이죠. 시선이라고 하는, 시를 쓰지 않고 시를 토해냈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시 중에 월하독작이라는 시가 있어요. 달 아래 혼자 술을 마시네. 혼자 술을 마셔요. 근데 혼자 마시는 자들 한번 볼까요? 꽃 사이에 술 한 병 놓고 벗도 없이 홀로 마신다. 잔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니 달과 나와 그림자, 이렇게 셋이네. 달은 본래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흉내만 낼 뿐이지만 잠시라도 달과 그림자를 버타여 봄날 한때를 즐겨보네. 내가 노래하면 달은 서성이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 따라 춤추네. 취하기 전엔 함께 어울려 놀고 취한 뒤에는 각자 흩어지네. 정에 얽매이지 않는 긴 우정이요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만나기를. 어떤가요? 자, 혼자 술을 마셔요. 달밤이에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달이 있고 내가 있고 달에 비친 내 그림자가 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달은 구름 사이를 흘러가고요. 그림자는 내가 서성이면 자기도 서성이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도 춤을 춰요. 그렇게 신나게 셋이 놀고 취하면 얽매이지 않아요. 또 헤어져요. 그리고 약속하죠. 먼 은하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시는 이런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하나도 성립되지 않죠. 그러나 성립되죠. 그리고 이미 인과율을 뛰어넘었죠. 자, 제시입니다. 세 줄짜리 시예요. 얼음의 온도. 얼음을 나르는 사람들은 얼음의 온도를 잘 잊고 대장장이는 불의 온도를 잘 잊는다. 너에게 빠지는 일, 천년을 거듭해도 온도를 잊는 일, 그런 일. 30년, 40년을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일한 분들도 늘 화상을 입는데요. 그게 그렇게 뜨거운 일인지 뜨거운지 깜빡깜빡한데요.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대요. 초저온의 얼음이나 쇠는 손이 닿으면 붙어버려요. 아주 위험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고 평생 얼음을 만졌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사랑이 그래요. 빠지면 또 빠지고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온도를 잃어버려요. 사랑에 빠지는 건 그런 일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가장 이타적인 일은 사랑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다 한꺼풀 들치면 다 뭔가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욕심이 있거나, 심지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동물인지 우정마저도 상황입니다. 사르트르가 그랬어요. 인간은 상황이라고. 인간은 상황이에요. 20살일 때 나의 우정과 내가 60일 때 나의 우정은 다릅니다.
내가 부자일 때 나의 우정과 내가 가난뱅이가 됐을 때 우정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러나 사랑은 빠진 이상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자,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시가 뛰어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몽혼이라는 시인데요, 조선 선조 때 살았던 이옥봉이라는 여인의 시입니다. 요즘 우리님은 어찌 지내시는지요? 달빛 뜨는 창가에 소첩의 한이 깊어가며 누굴 기다리나 봐요. 오지 않는 사람을. 오지 않는 당신을 생각하느라고 만약에 내 넋이 꿈을 오갔다면 당신의 집 돌길은 반쯤 모래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넋이 꿈에 당신 집 앞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으면 그 발자국이 자취를 만약에 남겼다면 당신의 집 들어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도블록은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평양을 대표하는 민요가 수심가예요. 서도소리라 그러죠. 근심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수심가는요, 버전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민요, 구전 민요이기 때문에 가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곡조도 조금씩 달라요. 다 수심가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 모든 수심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가사가 있어요. 어떤 수심가에도 이것만은 빠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약사몽원행 유적이면 문전성로 반성사라. 이것만은 빠지지 않아요. 이 시에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이옥봉이라는 여인은 서출입니다.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이 아닌 서자라고 하죠. 서녀죠, 서녀. 근데 그런 우악스럽고 못된 제도가 있었는지 서출은 정실 부인이 되기 힘들었대요. 서출은 시집 갈 때 정실 부인으로 시집 가는 게 어려웠대요. 이옥봉도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였죠. 근데 똑똑하고 명민했습니다. 아주. 조원이라는 선비를 골라요. 조원이라는 선비를. 이옥봉이 골랐으니까 인물도 말도 글씨도 집안도 뭐 좋았겠죠. 금수저였고. 조원이 이옥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록에 보면 벼슬을 하러 떠날 때마다 임지를 갈 때마다 함께 갑니다. 이옥봉과. 거의 정실 부인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옥봉이 어떤 사건에 휘말립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니에요. 조원의 강원도 영월 선산에 문제가 생겨요. 선산지기를 하는, 묘지기를 하는 그 하인이 소도둑으로 몰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도둑으로 몰린 그 묘지기가 한양으로 SOS를 쳐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옥봉이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인품을 알고 전후 사정을 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 해서 영월 원님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럴 뿐이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조원에게 알려집니다. 조원은 서인이었어요. 그때 시대는 동인 정권의 시대입니다. 벼슬아치들이 몸조심을 해야 되는. 조원이 특히 또 간이 작았나 보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한 거죠. 너 남편 앞길을 막으려고 지금 갑질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옥봉을 내칩니다. 그런데 이옥봉은 조원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혼자 내쳐져서 살면서 조원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씁니다. 몽호는 그때 쓴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이런 알레고리는, 이런 표현은, 이런 수사법은 지금 봐도 대단한 거예요. 약사몽원행 유적이면 문전성로 반성사라. 좋죠?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제가 쭉 얘기했지만 시는 과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반 상식도 아니죠. 시는 여백까지도 말해줄 수 있는 묘한 주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 유명한 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 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금방 뛰어넘게 하는지.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해삼 한 토막에 소주 2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술에 취한 섬 물을 베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제주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서 방파제에서 소주 한잔 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가고 싶죠. 그렇게 만드는 게 시예요. 그러나 고독이 어떻게 취해요? 내가 취하지. 근데 고독이 취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시는. 섬이 물을 베고 자요? 과학이 아니죠. 논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럴듯하잖아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 물을 베고 자는 걸 수도 있죠. 파도가 아무리 흔들어도 그 섬은 그대로 계속 자죠. 그렇죠. 그 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슬플 때 같이 있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픔 있잖아요. 슬픔이라는 거는 감정이에요. 더 나아가서 슬픔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7시 반까지는 기쁘고 7시 31분부터는 기뻐질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정은요, 어느 날 똑같은 갈대를 봤는데 기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눈물이 나오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막신 고리키가 소설에서, 어린 시절이라는 소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슬픔과 기쁨은요,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바꿔왔는 게 슬픔과 기쁨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슬픔 속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슬픔을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해요. 자, 이 영화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보다 젊으세요?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휴 그랜트잖아요. 한 번의 장례식과 4번의 결혼식이죠. 이 영화 재밌습니다. 어떤 위트로 그 삶의 깊이와 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제목처럼 친구가 갑자기 죽어요. 친구가 죽고 장례식을 치러요.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교시를 낭독합니다. 젊은 나이에 친구가 떠난 거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나와서 이 장면처럼
울먹거리면서 시를 낭독을 합니다. 그 시가 W.H. 오든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의 장례식 브루스라는 시입니다. 모든 시계를 멈추고 전화도 끊어버려라. 개에게 뼈다귀 하나 던져주어 짖지 못하게 하라. 피아노 소리를 멈추고 드럼도 울리지 못하게 하라. 관을 꺼내오고 애도하는 이들을 오게 하라. 비행기들이 머리 위에서 애도의 원을 그리며 푸른 하늘에 그가 죽었다는 부고를 쓰게 하라. 비둘기들은 하얀 목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교통경찰관들은 검은 장갑을 끼게 하라. 그는 나의 북쪽, 나의 남쪽, 나의 동쪽이며 나의 서쪽이었다. 그는 나의 일주일이었고 일요일의 휴식이었다. 나의 오후, 나의 자정, 나의 말, 나의 노래였다. 난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별빛도 지금은 필요 없다. 모두 치워버려라. 달을 가리고 태양도 끌어내려라. 바다를 비워버리고 모든 숲을 밀어버려라. 이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니. 이렇게 슬픈 거예요. 나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었던 온 세상의 어떤 친구가 사라진 거예요. 별빛도 필요 없고 모두 지워버려. 자, 이 시를 울면서 이 친구가 낭독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슬픔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친구를 떠나보냈고 자기 슬픔과 타협했고 인간에게 생은 주어진 이상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슬픔이 있어도 그 모멘텀을 이 시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날 이후 또 인생을 살았겠죠. 시는 내가 나의 상황을 적는다는 것은 때로는 구원이 됩니다. 특히 시는 그래요. 산문은요, 논리를 갖춰야 되고 주술관계가 말이 돼야 되고 하잖아요. 뿜어져 나오진 않아요. 시는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뿜어내는 사람에게 어떤 구원과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요. 정주영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정주영은요, 한국 현대시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아시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술되는 1926년에 등단을 했고 김소월과 비슷한 또래의 시인인데 윤동주, 이상,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런 사람들을 키운 시인이에요. 윤동주가 생전에 시집을 못 냅니다. 유고집이 나오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를 아는 거예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만들고 서문을 쓴 윤동주의 선배이자 스승인 분입니다. 이분이 딸이 일찍 어린 나이에 폐병으로 죽었나 봐요.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 슬픔을 담아서 유리창이라는 시를 썼어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익힘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딸의 죽음을 보고 멍하니 유리창을 보고 있다가 이 시를 썼어요. 시는 이렇게 단 한 방에 우리 모두를 똑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100년 전에 말이죠. 거의 100년 전에 쓴 시예요. 거의 100년 전에. 제시예요. 7월 읽어볼게요. 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등 붙이고 서 있던 여름날 밤을 나는 얼마나 아파했는지, 체념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이리저리 낮게만 흘러다니는 빗물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는지, 빗물이 파놓은 깊은 골이 어쩌면 당신이었는지, 7월의 밤은 또 얼마나 많이 흘러가 버렸는지, 땅바닥을 구르던 내 눈물은, 지옥 같았던 내 눈물은 왜 아직도 내 곁에 있는지, 7월의 길은 언제나 내 체념이 있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흑백 영화가 있고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가버린 잊은 그대가 있었다. 여름날 나는 늘 천국이 아니고 7월에 나는 체념뿐이어도 좋을 것. 모두 다 절망하듯 쏟아지던 세상의 모든 빗물, 내가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느니. 이 시는요, 제가 20대 중반에 쓴 시예요. 어느 날 굉장히 절망스러운 날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엄마는 죽었고 미래는 없고, 시를 쓰는 청년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출세가, 명예가, 돈이? 연인은 떠나갔어요.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자존심 때문에 차비 빌려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일단 비를 피해야 되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목길에 있는 병원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쓴 시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름날 나는 늘 천국이 아니고 7월에 나는 체념뿐이어도 좋을 것. 모두 다 절망하듯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빗물, 내가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젊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체념도, 이 지옥도 나는 사랑할 거야. 이 시를 쓰면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25살짜리 군대 갔다 온 청년이 그날 밤을 이겨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쓴 시예요, 시가. 시는요, 나이를 넘었습니다. 좋은 시는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젊은이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곰 3마리 많이 들어보셨죠? 구전동요예요. 어떤 아이가 처음에 말로 시작을 했겠죠. 엄마 곰 같아, 아빠도 곰 같아. 우리 집에 곰 3마리 있네. 근데 아빠는 이렇게 뚱뚱해? 재밌다, 난 귀엽잖아 하면서 이 말을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동네 애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운율이 들어가서 노래가 된 거예요. 제가 아주 늦둥이를 키우거든요. 아주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라니까요. 아이들은 모든 걸 음가로 이해합니다. 음가로 기억하고, 음가로 까불고, 음가로 울어요. 음가로 기뻐하고요. 아이들에겐 노래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윤동주 씨잖아요. 젊은이에게는 인생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젊은이에게는 인생 철학이 되죠. 이형기 선생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이형기 선생도 저처럼 젊었을 때 기자를 되게 오래 하신 분인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몰고 있는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맞죠? 마지막으로 시는요,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인간은 슬픕니다. 기쁠 때보다 우울할 때가 많고요. 환희에 가득 차 있을 때보다는 걱정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고독해서 그래요. 고독이 뭐냐고요? 고독이에요. 누구도 대신 아파하지 않고 대신 죽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 와서 혼자 갑니다. 무조건 혼자예요. 그런데 그 고독마저도, 인간의 천형인 고독마저도 시는 뛰어넘게 해줘요. 백석이라는 유명한 시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예요. 이것도 거의 90년쯤 전에 쓴 시인데 나타샤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시 강의할 때 보면 이해를 잘 못하시던데, 백석은 함경북도 정주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비자, 여권 이런 게 없어도 국경을 자주 넘나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지역에는 실제로 러시아 상인들도 많이 와 있었고요. 중국 상인들도 많이 와 있었고, 우리도 만주나 연해주 같은데 그냥 쉽게 가서 가족 이루고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경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실제로 막 폼 잡기 위해서 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타샤라는 말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어떤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뽑힌 시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그림이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지죠.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어딘가에 눈 오는 밤에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나타샤를 그리워하는데 나타샤도 옆에 없어요, 지금. 추측만 하는 거예요. 세상도 내 뜻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뭔가 대처해서 안 풀려서 산골로 온 거잖아요. 눈 내리는 산골 밤에 혼자 옆에 있지도 않은 나타샤를 그리면서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고독이 이런 일을 해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맞죠. 세상의 주인이 나고 여기 서 있는 내가 없으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그대가 없으면 그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웃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화내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나로서 나의 내러티브를, 나의 말과 나의 대사를 나답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시예요. 산골에서 혼자 소주 마시면서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세상 버리진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시예요. 거의 2000여 년 전에 쓴 시일 겁니다, 아마.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의 시인데 로마의 시인이죠. 까르페 디엠이 라틴어로 지금을 즐겨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뒀는지 물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에. 맞죠? 바빌로니아 점술가들에게도 마지막이 언제인지 묻지 마라. 굳이 묻지 마라.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받아들여라. 주피터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시련의 겨울을 선사하든 말든, 혹은 푸석한 절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되든지 간에 그대가 현명하다면 포도주는 바로 오늘 채에 걸러라. 짧기만 한 인생에서 먼 희망은 접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우리를 희생하며 흘러가 버리니 내일은 믿지 마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시 얘기를 쭉 했잖아요. 시를 통해서, 시를 읽으시면서, 시라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픔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말의 주인으로서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그리고 낭만적으로 살아가세요. 절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절제하지 마시란 얘기는 눈물이 나오면 우세요. 기쁘면 웃으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쓰세요. 슬픈 것 같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나 아프다. 아픈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아까 휘트먼의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모두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한 편의 시입니다. 오늘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